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대망의 일제강점기의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193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10년 단위로 끊어서 이제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20년대 독립군의 투쟁, 그 다음에 의열투쟁, 또 30년대 독립군의 어떤 행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투쟁 방식을 갖다가 시대별로 잘 이해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사실은 역사 공부를 할 때 되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파트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묻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독립군들의 주요 승리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쭉 정리할 텐데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만약에 내신이었다, 그리고 과거의 수능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빡센 파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독립군 단체들의 이름이 한국, 대한, 광복, 독립 이거의 조합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1920년대 무장투쟁, 바로 국교의 민족운동을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920년대죠. 20년대. 자, 국외입니다. 국외. 특히나 이제 무장투쟁의 근거지는 만주, 연해주. 자, 이쪽이 아마 근거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국교의 민족운동, 무장투쟁을 주제로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무장투쟁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의 양상이죠. 독립군의 집단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열투쟁, 의거활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장투쟁은 크게 두 개다. 독립군의 투쟁, 독립군. 자, 그 다음에 의열투쟁, 의거. 이렇게 나누어서 볼 겁니다. 독립군이 이제 부대, 조직 이런 거잖아요. 부대, 군부대. 그러니까 집단투쟁의 양상이 될 것이고, 의거활동이라는 건 개인 폭력투쟁의 양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년대에 무장투쟁의 흐름부터 좀 정리할 텐데요. 자, 독립군부터 우리가 갈 겁니다. 일단 1910년대 있죠. 그러니까 1910년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직은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의 훈련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0년대에는 만주와 연해주 그쪽을 중심으로 보통 이제 독립운동 기지건설기였어요. 기지건설기. 독립운동에 필요한 독립군을 양성하는 과정이었죠. 기지건설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주의 그 서간도, 북간도, 그 다음에 또 연해주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군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년대는 준비가 됐어. 그래서 20년대 딱부터 우리가 딱 승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지다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승리를 빵 치고 가요. 그럼 일본이 존나 열받겠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하니까 일본이 또 그거를 또 탄압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또 위기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일본은 또 그거를 억압할 것이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흐름을 좀 타보겠습니다. 1920년대 국외의 무장투쟁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이에요. W. 너무 막 그랬나? 네. 딱딱 맞아야 되나? 편집증이 있어가지고.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승리 빵 치고 들어간다고. 승리. 알겠죠? 자, 독립군의 역사상 첫 승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됩니다. 봉오동 전투.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예요. 봉오동 전투. 자,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는 아니고 첫 번째 승리였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건 좀 판타지 같은데. 자,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대와 그리고 이걸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920년에 정확히 있었고요.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자, 주요 인물 누구라고? 홍범도. 자, 이분은 포수 출신이고 평민의병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홍범도의 부대 이름은 대한독립군입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봉오동에서 일본 정규 부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은 졸라 열받았지. 왜냐하면 일본의 정규 군대가 우리의 독립군한테 깨졌단 말이야. 독립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군 정규 군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본이 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일본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만주 지역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려고 했어요. 대규모의 병력을. 자, 근데 만주는 일본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규모의 일본 정규군을 투입시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규군 투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구실로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조작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 자, 훈춘 사건을 왜 일으켰다? 일본 정규 부대를 갖다가 투입하기 위해서죠. 중국 땅인 만주 지역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은 그런 거야. 거기는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마적, 뭐 산은 산적, 바다는 해적이 있죠? 그쪽에 마적단이 있어. 근데 마적단들이 뭐 하겠어? 약탈하잖아요. 돈이 없다는 얘기지. 걔네한테 이제 돈 먹이고 독립군 있죠. 우리나라 독립군 옷을 입히는 거야. 코스프레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관공서들을 습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중국 관공서라든지 또 일본인들의 어떤 거주지라든지 이런 거를 막 습격을 하게 하는데 마적단들이 일본에 매수당해서 독립군의 복장을 하고 거기를 습격하니까 그쪽에 이제 중국의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뭐 일본인도 있을 거고 걔네가 다 이제 독립군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구실로 이걸 해결해 주겠다면서 일본 정규군을 수만 명을 투입하게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도 그 소식을 몰랐던 건 아니기 때문에 독립군 연합부대가 모여서 바로 청산리라는 지역에 집결하게 됩니다. 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청산리와 봉오동의 위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벌어지는 대규모의 전투, 그것이 바로 뭐다?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산리 대첩. 알겠죠? 자, 요거는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이기 때문에 별표 2개 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총사령관 바로 김좌진 장군이죠. 유명하죠. 그리고 주력 부대는 뭐였냐 하면은 북로군정서. 예,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의 주력 군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대규모 연합부대가 쳐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북로군정서 혼자서는 안 돼. 저거는. 자, 그래서 저거는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여러 독립군의 연합부대예요. 예, 연합부대가 청산리에 집결을 했던 거라는 거,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역시 청산리에 집결을 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인물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인물의 프로필이 쭉 나열되면서 그때 홍범도 장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청산리 대첩이 그 프로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산리 대첩 하면은 꼭 누굴 떠올려?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고 김좌진은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청산리 대첩에는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독립군 연합부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꽤나 긴 전투였어요. 6일간의 전투였어요. 6일간의 전투 속에서 뭐 천수평이라든지 주요 격전지가 있습니다. 천수평, 그리고 뭐 어랑촌에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백운평. 자, 이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승리였던 청산리 대첩입니다. 1920년 10월 달에 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6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거예요. 이쪽에는 간도 지역이거든. 바로 북간도라는 지역인데 이 북간도 지역에는 우리 동포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포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굶지 않고 열심히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산리 대첩이죠. 자, 일본은 아마 또 한 번 굴욕을 당했네. 정규군대 수만 명이 여기서 거의 박살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승리 이후에는 어두운 미래가 있었어요. 자, 승리 이후엔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독립군의 기세가 확 꺾이죠. 자, 참변이 발생하는데, 자, 독립군의 근거지인 간도에서 일본이 간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그것이 1920년 12월 달에 간도 참변입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도에 있는 우리의 일반 동포들을 갖다가 독립군으로 몰아서 무자비한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독립군 부대는 더 이상 간도에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20년대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이라는 말이죠. 사회주의. 소련, 러시아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결성되면서 사회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약소국가의 민족운동을 지원해준다고 했지. 근데 그 사회주의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이 당연히 되겠지요. 자, 그리고 소련과의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말을 듣고 간도 참변 때문에 활동이 간도에서 어려워진 우리의 독립군들은 소련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소련의 어디로 향하게 되냐 하면 소련의 자유시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안타깝게도 소련에 의해서
소련 공산당 내전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자유시에서도 우리 독립군은 또다시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1921년의 일입니다. 자, 참변 시리즈 나오죠.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게 뭐예요? 응? 역시 믿을 건 하나도 없어. 소련 믿고 같이 도와줄 줄 알고. 근데 거기서도 여러 공산당이, 그 사회주의 공산당이 파가 많아요. 뭐 이르쿠츠크파 공산당도 있고 고려 공산당, 상하이 공산당 파가 많다고. 예, 그런 어떤 소용돌이, 싸움의 소용돌이 휘말렸지.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협조를 하지 않았던 이제 독립군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 무장 해제를 당하고 무참히 또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간도 참변 때문에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잖아요. 안타깝게 참변당했지만 바로 이동하는 그 과정, 요 사이의 일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만 볼게요. 자유시로 가는 과정. 자, 여기 이제 우리 북쪽만 좀 그릴게. 여기다가 우리 북쪽만 그렸죠? 여기 백두산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글씨가 좀 작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알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쭉 올라가면 자유시겠지. 근데 이쪽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 자유시 가는 과정에 이제 밀산이라는 데가 있어. 예, 밀산 또는 밀산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밀산부는 소만 국경 지역이야. 소만 국경. 이게 무슨 뜻이겠어? 소련과 만주의 국경이죠. 여기가 경계란 얘기야. 밀산부라는 지역이. 여기를 넘어 들어가면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서 자유시, 러시아 말로는 스보보든이라는 곳으로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쪽이 바로 북간도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참변이 발생한 거 아니야. 그러면 독립군들은 간도 참변 때문에 간도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소련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데 독립군 부대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군 부대 수많은 부대가 오합지졸로 올라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소만 국경 지역인 밀산부에 집결을 해서 좀 체계를 갖추고 올라가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군의 수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모여서 뭘 만들었냐? 대한 독립군이 아니고요. 대한 독립군 단체, 예, 독립군 단을 만들어요. 예.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의 부대는 대한 독립군이고 소만 국경 지역에서 뭔가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좋겠지. 한꺼번에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대한 독립군 단을 결성한 거지. 이때 여기에 총재, 서일 장군을 갖다가 총재로 임명을 하고 대한 독립군 단을 결성해서 올라간 거야. 자유시로. 근데 뭐 무장 해제당하고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독립군은 크게 이제 활동이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우리 독립군 굴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극복의 대상이죠. 자, 극복을 해야 됩니다. 위기의 극복인데, 자,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독립군 부대들은 무엇을 만들게 되냐 하면은 바로 삼부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삼부. 자, 삼부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지 참 정신으로 일해야 되겠죠. 일한다기보단 참 정신으로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부, 삼부의 명칭은 참정신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세 가지예요. 참의부. 자,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 돼. 정의부. 자, 그리고 시민부. 자, 이러한 삼부라는 것이 결성돼서 독립군의 위축,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으로 위축된 독립군을 다시 극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위기를 말이야. 자, 근데 삼부는 독립군이긴 한데 부로 끝나죠. 참의부라든지 정의부라든지 시민부. 독립군 부대가 맞습니다만 왜 부로 끝나냐 하면은 이거는 독립군이 단순한 어떤 군대가 아니라 독립군의 기능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군정기관과 그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민정기관의 기능을 갖다가 합쳤기 때문에 부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정기관은 뭐겠어? 독립군이야. 말 그대로 독립군이야. 독립군. 민정기관은 뭐겠어? 정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통치하는. 그래서 3부는 기존 독립군 부대보다 훨씬 더 기능이 확대가 된 겁니다. 단순한 군대가 아니고 뭡니까? 백성들을 우리의 어떤 민중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이 섞여 들어간 거죠. 그래서 3부라고 하는데 위치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위치부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의 북쪽을 중심으로 그렸고요. 백두산 있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와 만주의 국경 지역 있죠. 여기가 아마 국경이니까 전투가 가장 활발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활동하는 부대가 바로 뭐냐 하면 참의부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전투를 벌이는 부대죠. 참의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중간에 있는 군대가 이제 정의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맨 위쪽에 신민부가 있는데 그 참의부 있죠. 참의부는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 임시정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의부가 아무래도 전쟁을 국경 지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에 소속된 그런 군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민부는 아무래도 소련과 가깝죠. 자유시 참변 있죠. 예, 자유시 참변 때 우리가 막 무장해제 당하고 참변을 당할 때 자유시에서 탈출한 독립군들이 모인 곳이 신민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3부는요 그 지역의 우리 동포들까지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던 독립군 부대죠. 단순 독립군이 정부의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역할이 확대가 되니까 일본은 또 열받는 거야. 자, 그래서 일본이 3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미스야 협정이죠. 이게 1925년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 때문에 3부의 활동이 조금 더 위축이 될 거예요. 자, 미스야 협정은 일본과 정확히 말하면 일본 총독부 있죠? 예, 일본과 누가 맺은 거냐 하면은 만주 군벌이 맺은 거야. 아이고 군벌 그러면 또 모르지, 그치? 군벌.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한다면 다 아시겠지만요. 만주 군벌이라는 거는 그 만주를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 정권인 거예요. 이건 뭐 세계사나 동아시아사의 이제 중국사 파트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중화민국이거든요. 당시 정부가. 중국에도 당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국민당과 공산당. 바로 장제스가 이끄는 이제 국민당. 그리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뭐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원래는 국민당의 장제스가 아니었지, 순원이었죠.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만주 군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청나라가 망하고 국민당 정부, 바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건 국민당을 여당으로 한 그 정부거든요. 그 국민당 정부가 이제 수립을 했는데 수도는 중국의 난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청나라 망하고 청나라 군대 사령관이었던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위안스카이는 개쓰레기 새끼인데 그 군대에서는 굉장히 좀 청나라 군대 입장에선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위안스카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점령을 해가지고 군벌, 군사정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중화민국은 중국의 국민당 정부 있죠. 중화민국은 난징이 중심이고 상하이는 상하이 군벌 이런 식으로, 베이징은 베이징 군벌, 그다음 만주는 만주 군벌 이런 식으로 군사 정권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의 실질적인 권력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주 군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잡림, 중국말로 장쭈아린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사람과 일본 총독부가 이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일본 사람 미스야겠지, 그치? 협정을 맺어가지고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 부대를 갖다가 인도하는 협정, 이걸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만주 군벌이 일본에 협조하면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우리 독립군 부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총독부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부의 활동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에 미스야 협정 때 미스야 협정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냐 하면 1920년대 후반에는 3부를 통합해야겠다. 분열된 역량을 집결해야겠다면서 3부 통합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20년대에는 통합이라는 게 어떤 좀 분위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20년대 국내에서도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한 그런 최대 규모의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와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부의 통합운동이라는 건 그때 독립운동의 어떤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 정확한 통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맞는데 이때 통합이 이제
두 개로 통합이 돼버리게 돼요. 그 두 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혁신의회와 그 다음에 국민부 두 가지로 통합이 됩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통합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할 때 좀 내가 질문을 좀 해요.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자, 왜 대체 3부는 하나가 아니라 혁신의회와 국민부라고 하는 두 개로 통합이 됐을까? 카메라야 빨리 따라와라. 아, 왜 또 제대로 안 따라오니? 아무튼 간에 왜 두 개로 통합됐을까? 자, 그건 뭐 때문일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지. 아유, 왜 또 카메라 글로 가니? 예. 자, 바로 뭐 때문이냐면요. 사회주의 때문이에요. 사회주의. 나 잘렸어. 나 안 나오죠. 예, 사회주의.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분산 통합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난 또 이렇게 물어본다. 혁신의회가 사회주의일까? 국민부가 사회주의일까? 보통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혁신의회가 사회주의예요.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돼. 속는 거야. 알겠죠? 왠지 사회주의 그러면 빨간색. 그리고 사회주의는 국민이라고 안 하고 인민이라고 할 것 같아. 그리고 사회주의는 혁명. 왠지 혁자가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야. 혁신의회가 바로 뭐냐 하면 민족주의 계열이야. 민족주의 계열.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된 것이고요. 왠지 나도 색깔 구분하고 있어. 국민부가 바로 뭡니까?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인민 그래야 사회주의야? 그거 아니란 얘기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혁신의회가 민족주의, 국민부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3부라는 것 자체가 군정기관인 독립군과 민정기관인 정부의 기능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된 혁신의회와 국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혁신의회 같은 경우에는 군정기관으로서 어떤 군대를 두고 있냐 하면 한국 독립군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정부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당이 있거든. 그 당의 이름은 한국독립당이라는 단체를 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국민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느낌이 날 거야. 군대로서, 산하 군대로서 조선 혁명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하는 정당으로서 조선 혁명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국 독립군 있죠.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이고요. 지청천. 그리고 여기에 민족주의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여 있거든. 지청천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또 이끌고 있는 사람이 뭐냐? 조소왕. 대표적인 민족주의 인사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 국민부, 사회주의 계열의 국민부는 내부적으로 산하의 조선혁명군을 두고 있고요. 조선혁명당이 있는데 이 조선혁명군의 사령관이 누구냐 하면 양세봉. 자, 양세봉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3부 통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년대 후반이니까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30년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지 연표로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일단 1930년대의 분위기를 보자고. 30년대. 자, 이때는 연표 잠깐 그릴게. 쩔어. 일본이 전쟁 또래가 된 거야. 30년대. 알잖아. 민족 말살 통치.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던 거. 자, 일단 1930년대 딱 됐을 때 1931년 자, 만주사변. 자, 일제는 결국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에다가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만주가 일본의 어떤 범위 하에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937년이 되면은 급기야 중일전쟁을 도발하게 됩니다. 자, 중일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일본이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에 합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1941년에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제 미국이랑도 싸우는 거예요. 땅이 좋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30년대와 40년대, 바로 30년대 이후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만주사변, 중국 땅이잖아, 만주는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일본이 일본의 괴뢰 국가,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수입했다고요. 그리고 37년엔 중일 전쟁을 도발하죠. 자, 이제부터는 일본이란 국가는 우리나라의 적임과 동시에 중국의 적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30년대 이후, 특히 30년대라고 할게요. 30년대의 독립군의 무장투쟁 양상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로 한중 연합작전으로 독립운동의 양상이 바뀐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중 연합작전입니다. 30년대에는 아시겠죠? 한중 연합작전. 그리고 이 한중 연합의 핵심적인 주력 군대가 바로 뭐였냐? 혁신의회의 한국 독립군과 국민부의 조선 혁명군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들의 한중 연합작전의 성과, 승리한 전투들, 이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의회 한국 독립군인데, 자, 한국 독립군은 중국에 이제 어떤 군대랑 연합을 했냐? 중국에 좀 그래, 이름을 꼭 외울 필요는 없어. 호로군이야. 그쵸? 호로군이랑 연합을 해요, 중국에. 자, 그래서 어디에서 크게 승리하냐면은 쌍성보, 오케이? 대전자령. 자, 이런 게 이제 키워드로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하자. 자, 이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혁신의회 산하의 한국 독립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자, 뭐가 중요하죠?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이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한중 연합작전의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 다음에 양세봉이 이끄는 사회주의 계열의 국민부 산하의 조선혁명군은요, 어디에서 큰 승리하냐? 흥경성, 그리고 영릉가, 흥경성과 영릉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투 과정에서 양세봉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이제 의용군이랑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수능을 잘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전투만 좀 기억하세요. 한국 독립군, 혁신의회 민족주의, 쌍성보, 대전자령, 그리고 사도하자,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국민부, 조선혁명군, 흥경성, 영릉가. 꼭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승리를 했죠. 근데 만주사변은 만주에서 활동하는 우리 독립군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만주에다가 일본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한 다음에는 우리 독립군들은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 속으로, 다른 말로 하면 중국 관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뺏기니까 독립군들은 어디로 이동한다? 독립군들은 어디로? 바로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주에는 상당히 많은 독립군 무장투쟁 단체, 여러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관내로 이동한 단체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해하기 전에,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30년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의거 활동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후에 이제 의거 활동, 20년대를 대표하는 의열단, 30년대를 대표하는 한인 애국단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의거 활동, 의열투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의열투쟁.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요, 여기다 좀 쓸게요. 의열투쟁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간지난 단체예요. 그러니까 1919년 만주 길림성, 중국말로 하면 지린성에서 조직이 됩니다. 지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의열단인데, 의열단이 이제 활동하게 된 게 1919년에 조직이 됐기 때문에 20년대에 주로 활동을 해요. 근데 얘네가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일단 젊은이들이거든, 되게. 나보다 훨씬 어리지, 그 당시엔. 되게 혈기왕성합니다. 그리고 본부는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근데 근거지가 이제 만주잖아? 근데 활동은 우리나라 안에서 하니까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 자, 의열단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자, 단장이죠. 자,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의 단체냐면 이제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 여기저기 근거지를 옮겨 다닌다고 했었죠. 비밀결사가 되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일본의 입장에선 테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의거지 않습니까? 그 아주 그냥 스케일이 큰 의거 활동은 거의 의열단이 일으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의열단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의열단에 일단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원봉이 단장이고, 그리고 김익상, 예, 뭐 김익상, 그리고 뭐 김상옥. 먼저 수능에서는 인물들을 구분해야 돼. 사람 이름 보고선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석주. 그 나석주 이분은 잘 기억하더라고요. 이름이 좀 다 김인데 갑자기 나죠. 그 다음에 박재혁, 뭐 이런 분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있겠지만, 자, 이런 분들이 이제 활약을 해요. 자, 먼저 스케일이 좀 다른데 김익상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 대단하죠? 총독부에 이제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김상옥, 자, 그 당시 독립운동가를 잡아 고문하는 종로경찰서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리고 나석주는 줄여 쓸게 동양척식 주식회사 있죠. 토지를 수탈했던 동척이라고 쓸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리고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자, 대체 이들도 왜 그럴까요? 젊은 혈기 단지? 아니면 의지겠죠. 예. 자, 그때 김원봉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장 어떤 그 의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원봉이 당시에 누굴 만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민족주의 사학자이자 무정부주의자이자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했던 무정부주의자이자 그리고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예? 그때 이제 의열단이 활동 방향을 설정한 사람이 이 신채호예요. 아마 김원봉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고민했을 겁니다. 20대인데, 예, 고민했겠죠.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하는 게 좋을까? 해서 신채호를 만났어. 당시에 이제 신채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 회의가 결렬되고 이쪽으로 온 상태였죠. 만주 쪽으로. 자, 신채호가 그때 김원봉을 만나서 뭘 써줬냐? 바로 졸라 유명해 이거.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거를 김원봉에게 써주게 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는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은요, 1923년에 작성이 됐고요.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합니다. 이 글이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뭐 여러 방법의 독립운동이 있겠죠. 다 비판을 해요. 실력 양성을 논하는 자 누구냐? 안창호. 그리고 외교 독립을 논하는 자 누구냐? 이승만. 다 까요. 오직 독립은 민중의 직접 혁명밖에 없다. 폭력, 파괴, 암살, 테러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아주 가혹하죠. 예? 잔혹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이런 깡패 새끼들, 일본 깡패 새끼들 같은 일본을 상대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겠어? 그거 듣고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폭력, 폭동, 파괴, 암살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의열단이 그런 걸 했단 말이죠. 알겠죠?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방침으로 삼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근데 김원봉도 나중에는 한계점을 좀 느끼게 됩니다. 나갔던 사람들 결국 돌아오지 못하죠. 그쵸? 그래서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활동 방향을 좀 바꿔요, 노선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개인 폭력 투쟁이잖아, 의거라는 건. 근데 이 개인 투쟁의 한계를 좀 느끼게 되고요. 나중에는 김원봉이 뭘 고민하냐 하면은 좀 지속적일 수 있는 건 집단 투쟁의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집단 투쟁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개인 투쟁은 의거지만 집단 투쟁은 뭐예요? 군대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김원봉은요, 의열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의열단 활동이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20년 중반이거든.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중국에 건너가요. 중국에 어디에 입교했냐 하면 황푸 또는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기 속성 과정으로 장교 수업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 일종의 사관학교입니다. 자, 그때 황푸군관학교의 교장이 누구였냐면 장제스예요. 나중에 국민당의 대표가 되는 총통이 되는 장제스입니다. 거기서 이 장제스와의 인맥이 또 생기게 되죠. 황푸군관학교 입교해서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황푸군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 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직접 장교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김원봉의 노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되겠어? 군대를 직접 만들 것입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김원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0년대를 대표하는 의거 단체가 있죠.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자,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상하이에서 결성이 됩니다. 자, 상하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뭘 떠올려요? 임시정부죠? 바로 임시정부랑 관련 있는 단체예요. 단장은 누구냐 하면 아유 유명하죠? 바로 임시정부를 혼자 이끌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알겠죠? 자, 그때 김구는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임시정부가 침체기가 왔잖아요. 그때 이제 남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적인 개헌을 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려면 뭔가 임팩트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김구의 스타일대로 밀고 갑니다. 자, 약간 좀 화끈하고 과격한 걸로. 그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죠. 자, 한인애국단은요, 이제 누가 이제 김구에 의해서 모집이 됐느냐 하면 윤봉길, 제일 동포였던 교포였던 이봉창입니다. 한국말 잘 못해요. 이봉창.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제일 중요하죠? 윤봉길 의사. 이 의거가 바로 뭐다? 한인애국단의 의거죠. 한인애국단 멤버들은 다 봉자가 들어가네요. 자, 이봉창. 자, 이봉창은 자, 일본 도쿄 있잖아. 얘는 해외에서 하는데 본부도 해외에 있지만 활동도 해외에서 해요. 자, 도쿄에서 일왕 있죠? 예, 일본 왕. 예, 일왕 마차에다가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불발이 나게 됩니다. 예, 중국산이었죠.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같은 경우에는 1932년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윤봉길 1932년에 그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해요, 결국은. 그래서 일본의 상하이 점령 축하 파티와 일본 천황의 생일이, 예, 우리말로는 이제 일왕이라고 해야죠. 천황은 좀 일본이 부르는 좀 높여 부르는 말이고 일왕 생일이 겹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일왕의 생일과 그리고 상하이 점령 축하연이 열리는 상하이 홍커공원, 예, 상하이 훈커공원, 그 한자어로 말하면 홍구공원이죠. 훈커공원에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의거를, 예,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하이 훈커공원은요, 한중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훈커공원 의거, 여기에서 그 일본 육군 대장, 도시락 폭탄, 물병 폭탄 알잖아요. 일본 육군 대장 시라카와 즉사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일본 고위 관부들, 단상에 있던 일본 고위 간부들 다 다리를 잃거나 눈이 날아가고, 예, 장난 아닙니다. 알겠죠?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만 이 의거는 중국의 가슴을 울리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제 국민당을 대표하는 장제스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1억 명의 중국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단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면서 극찬하게 되고요. 이 윤봉길의 의거로 인해서 한국의 임시정부 있죠. 예,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를 갖다가 중국이 지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윤봉길의 의거 때문에, 예, 국민당 정부, 바로 중국 중화민국 정부죠. 예,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실제로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구가 반대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 사람들한테 이 저격당했을 때도 눈 떠보니까 특실인 거지. 그 비용을 갖다가 중화민국 정부가 다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김구는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제 김구도 드디어 네임드가 되는 거죠. 도망가야 돼. 계속 도망다녀요. 계속 도망가다가 계속 한 8년을 도망가다가 1940년 중국의 깊은 내륙 지방인 충칭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김원봉과 김구라고 하는 우리 일제강점기 무장투쟁의 그 양대 산맥에 대한 내용을 뒤에 보실 겁니다.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독립군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는 요 내용을 지금 잠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기 때문에 독립군들은 만주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 그림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라고 했어, 내가. 그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좁게 그렸나?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야. 하지만 식민지야. 여기에는 일본이 만주를 점령해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괴뢰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 만주에 있던 수많은 단체들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돼요. 중국 관내로.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단체들이 이동을 했겠습니까? 아까 등장했던 단체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 독립군 이동하겠죠. 한국 독립군. 그 조선혁명군 이동하겠죠. 그리고 의열단도 만주에 있었잖니. 의열단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중국 관내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 독립군은 민족주의, 약간 우익 계열이고, 여기를 이제 우익이라 그러고, 사회주의는 좌익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과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좌익 색채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 계열의 독립군 단체가 만주에 있다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역량을 갖다가 합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뭘 결성했냐 하면 민족혁명당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민족혁명당. 이게 1935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은 약간 좀 좌익 성향의 단체가 좀 많다 보니까 좌익 위주. 특히나 이제 김원봉이 중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좌익 색채가 조금은 강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마찰이 있었는지 의열단 중심으로 이끌려 가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 있죠. 민족주의 우익 계열, 민족주의 계열은 약간 좀 탈퇴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탈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은 누굴 말하냐 하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이제 지청천 장군이라든지 그 조소왕 같은 분인데, 자, 쓸까요? 지청천. 대표적인 민족주의자들이죠. 조소왕. 자, 이런 사람들은 의열단 중심 약간 좀 좌익 색채를 띠는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지청천과 조소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구란 말이야. 임시정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탈퇴한 민족주의 계열인 지청천과 조소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임시정부에 합류하겠죠. 그러면 민족혁명당은 지금 우익 세력, 민족주의 계열이 좀 탈퇴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색채가 좀 강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름이 좀 개편되는데요. 나중에 조선민족 혁명당으로 개편되기도 합니다. 이게 1937년의 일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먼저 이게 주요한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토막토막 보는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흐름 잡으시고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거 김원봉의 행보. 자, 김원봉이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해서 군사훈련 배웠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관내로 이동했던 단체를 통합해서 민족혁명당, 의열단 중심이니까 김원봉이 중심 인물이었겠죠. 마찬가지로 민족혁명당이 민족주의 계열의 탈퇴 이후에 개편된 조선민족혁명당에서도 김원봉은 굵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김원봉은 집단투쟁을 하는 게 꿈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김원봉이 결국은 군대를 만듭니다. 바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게 1937년이죠. 바로 중일전쟁 직후에 김원봉은 뭘 만들었냐?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중일전쟁 직후, 바로 1938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건 이제 역시 김원봉, 김원봉이 대장이죠. 중심이 됐고요.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게 이제 중국 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사실은 중국 관내에서 우린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군대를 만드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군대 만들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만들었단 말이야. 바로 요거는 뭐 황푸 군관학교에서 여기 교장이 그때 장제스였다 그랬죠? 이 당시엔 장제스가 중국의 총통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떤 인맥이라는 게
발휘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김원봉이 조직한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인, 즉 한인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군대인과 동시에 조선의용대는 어찌 보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국군과 그리고 북한 인민군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조선의용대의 활동이 제한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관내에서 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통제를 받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만들었다는 건 일본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벌이고 싶을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거는 중국 군대가 할 테니까 우리는 총질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활동을 하냐 하면 주로 선전 활동 같은 거 많이 해. 일본이 개새끼들아 막 이런 거. 선전 활동. 우리 저기 북한에다가 확성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전 활동. 그리고 심리전 같은 거. 심리전. 후방 교란. 자, 이거는 전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전면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활동이 좀 제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선의용대는 조금 더 자유로운 전투를 위해서 공산당이 있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본부가 있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화북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화북. 화북에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예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마오쩌둥이 있는 중국 공산당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가면 조금 더 자유롭게 중국 국민당의 통제에서 벗어난 좀 활발한 군수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는 여기에서 뭘 결성하냐 하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실제로 큰 승리를 또 거두는 전투, 큰 전과를 내게 됩니다. 싸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란 얘기지. 여기선 대표적으로 어떤 전투가 유명하냐 하면 호가장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호가장 전투. 수능에서는 엄청나게 잘 다루는 그런 전투는 아니지만요. 흐름상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약간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세력들, 보통은 사회주의 계열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사회주의도 사람마다 정도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사회주의라고 다 똑같이 그 사회주의 이념을 다 수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의용대 중에서 이 완전 사회주의 계열 있죠. 완전 사회주의 계열은 1942년에 화북지방에 남아서 뭘 만들게 되냐 하면은 단체를 만들어.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군대를 갖다가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쪽은 무슨 계열이라고? 사회주의 계열인 거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념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은 화북지방에서 뭐다?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군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해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전투를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이제 반감이 있는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김원봉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쪽은 1942년에 따로 나와가지고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 완전 사회주의 계열은 42년에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해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요. 여기에 나머지 세력들, 일부 세력들,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요. 어디에 합류한다? 나중에 1942년에 어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뭐? 한국 광복군 쪽으로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가 좀 더 가치 있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향상.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선의용대에서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되는 경우는 이 정도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한국 광복군에만 오히려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공부할 때 조금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토막토막, 그러니까 흐름을 쫙 타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토막토막 끊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조선의용대 중에 김원봉을 비롯한 나머지 세력은 뭐다?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김구의 행보를 쫓아다니면서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은 무장투쟁의 대략적인 내용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김구를 볼게요. 이건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시죠. 카메라야. 네. 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요. 아이고야, 미안해요. 코로나 아니야. 자, 여기에 상하이가 있고요. 근데 상하이에서는 김구가 한인 애국단 의거를 일으킨 바람에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여기저기 막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정착을 했냐 하면 충칭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40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하이 시절이 있고요. 충칭 시절이 있는 거죠. 충칭 시절은 1940년 김구가 대표자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자, 충칭 여기에 정착한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충칭에 정착을 했다. 1940년.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임시정부의 체제를 한번 개편을 합니다. 자, 충칭에서는 임시정부의 시스템을 주석제로 개편을 합니다. 주석제. 그리고 누가 이제 이끌어가는 거야? 항상 전면에 나서진 않았죠. 김구가 주석이 돼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44년쯤에는요. 주석보다 이렇게 주석만 있는 게 아니고 주석과 그리고 부주석까지 두는 주석, 부주석제로 개편을 하기도 합니다. 주석은 여전히 김구고요. 부주석은 예전에 파리 강화회의에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의 일부로서 파견되었던 김규식 선생이 부주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평양 전쟁이 발생한 거 보니까 일본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일본 분명히 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가 나라를 건국을 해야지, 정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가 만든 정부의 모습은 이런 정부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건국강령, 이게 1941년에 발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건국강령 같은 경우에는 뭘 바탕으로 발표하게 됐냐 하면 민족주의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아까 지청천과 조소왕이 있었죠. 바로 조소왕의 주장을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바로 조소왕의 대표적인 사상이 삼균주의라는 게 있어. 삼균주의. 공평한 평등주의겠죠. 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임시정부가 임시정부 소속 직속 군대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1940년 카메라 신경 안 쓸래요. 1940년 충칭에서 만든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그래서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정리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광복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1940년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단독 출제 충분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한국광복군입니다. 일단은 임시정부의 직속군대야. 임시정부 직속군대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직접 만든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총사령관은 경험 많은 지청천 장군이고요. 판선 안 하겠지만 참모장으로서 이범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이 조선의용대의 김원봉 세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면서 전투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김원봉은 한국광복군의 제1대대장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선 주로 시험 문제 풀 때 한국광복군의 활동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자, 요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는 거,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냐? 첫 번째, 일단은 군대를 우리가 직접 만든 이유는 일본을 우리가 직접 몰아내야 되기 때문이야. 우리가 직접 군대를 보내서 일본을 몰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정받지 못하고 서럽잖아요. 예. 서양 애들이 승리해가지고 연합군이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하게 돼버린 그런 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선전포고부터 합니다. 바로 대일본, 대일 선전포고를 날려버리죠.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여러 나라한테 인정받냐 하면 두 번째, 미얀마에서 활동을 했거든. 바로 영국군이랑 연합을 하죠.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어디에서? 미얀마에서. 미얀마. 자, 그래서 영국 애들이 일본말 같은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을 잡았어, 포로를. 그럼 우리는 다 일본말 하니까 포로 신문 혹은 일본 군대의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크게 이제 선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서울로 직접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 전략 첩보국 OSS의 도움 받았어. 지금의 CIA 같은 거겠죠. OSS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 뭐를 갖다 전개한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전개했다기보다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슬픈 일이죠. 계획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면 실행은 못한 거예요. 예, 실현하지 못합니다. 이게 슬픈 거야. 우리가 국내에 진입하려고 미 전략 첩보국 OSS한테 헬기, 낙하훈련 막 이런 거 다 받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면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그래서 그 훈련 다 받고 하고 있는데 왜 실현을 못하게 되냐 하면 원자폭탄 2대를 맞더니 일본이 조건 없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버리는 거야. 예? 자,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을 했을 때 김구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죠. 왜 저기 물러간다 이러면서. 응? 좋아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 힘으로 왜적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칫하면은 열강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식민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열강들, 강대국들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거는 몰라주고 자기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일본의 항복으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 자, 한국 광복군의 활동은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1920년대부터 3, 40년대까지 전개된 무장 독립투쟁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점점 1945년 광복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뭘 정리할 거냐 하면 마지막으로 광복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리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는 순간부터 일본이 전쟁에 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이 딱 졌을 때, 패망했을 때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열강들이 끼어들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각지의 민족운동가들은 끊임없이 40년대가 되면 일본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정부 수립 노력을 각지에서 전개하는데요. 정부 수립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칠판 좀 지울 거예요. 예, 이제 광복 직전, 그러니까 1940년대겠죠. 각 지역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죠. 계열은 다르지만. 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정부 수립 활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서울이에요. 어찌 보면 정부 수립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임시정부가 1940년에 정착한 충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화북지방이죠. 중국은 화북, 강남 이렇게 나누는데 화북지방, 바로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예난입니다. 예난. 그 성향을 보면은 그래요. 저기 충칭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익 성향입니다. 우익. 그러니까 우파.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을 우익 또는 우파라고 할 겁니다. 우파라 그러니까 포켓몬 이름 같네. 자, 그리고 이쪽 예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어떤 단체가 있었죠? 조선의용대 계열들이, 조선의용대에서 사회주의 계열들이 여기에 가서 조선 독립 동맹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했었죠. 여기는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 좌익 계열이죠.
색깔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서울은 이쪽에 이제 그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는 1944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뭐 연도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먼저 충칭의 우익 민족주의 계열의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을 전개했냐 하면 그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패망이 거의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정부를 수립해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충칭의 임시정부는 이런 활동을 했죠. 바로 여기서는 군사 조직으로서 아까 봤던 임시정부의 직속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조직해서 군사 활동 계속 전개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독립하면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바로 건국 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었죠. 이건 41년에 뭘 바탕으로 했다 그랬지? 바로 조소왕의 조소왕의 사상. 아까 얘기했었죠.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삼균주의라는 게 뭐 균등하다는 거거든요. 뭐 교육의 균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토지 소유의 균등도 얘기하고 있어. 근데 토지 소유의 균등이라는 거는 약간 뭐랄까?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토지 국유화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건국강령에는 사실상 약간 사회주의적 경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강령이 실제로 문제에 딱 나오게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이쪽 사회주의 계열인 좌익의 조선 독립동맹이랑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다? 토지국유화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토지국유화. 이 개념 때문에 이거를 이 건국강령 내용을 보고 독립동맹, 사회주의 계열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난의 조선 독립동맹, 여기는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김두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임시정부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김구가 주석으로서 이끌고 있었죠. 자, 이 조선 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조선 의용대를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군대와 함께 계속적으로 전투를 해나가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주장했냐 하면 보통선거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보통선거 그러면 왠지 사회주의 쪽은 아닐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거기가 뭐 제대로 된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응? 왕국이죠 그냥. 그래서 보통선거를 주장했다를 자꾸만 이쪽에 임시정부에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요거를 이끌었던 사람은 여운형이라는 분입니다. 여운형. 지금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지금 처음 등장할 인물은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 네임드, 엄청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초창기부터 활동을 했었고요. 신간의 주요 멤버이기도 했었고 독립운동 현장 구석구석에서 여운형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는 워낙 키가 크고 옷걸이가 좋아가지고 근육질이거든요. 중국의 헬스기구 모델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운형이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조선 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성향이 뭐 좌익과 우익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좌익과 우익이 합친 좌우 합작 단체입니다. 좌우 합작 단체입니다. 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의 성향이 그러한데 여운형 이분 있잖아요. 여운형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도 좌파 계열이에요. 중도 좌파. 중도 좌파.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좌익 쪽으로 기운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 합작 단체인 조선 건국동맹을 1944년에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이 조선 건국동맹은 뭘로 개편되냐 하면 1945년 8월 15일 바로 뭐예요? 광복하자마자 광복 당일부로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 이것이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딱 보게 되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아무래도 조선 건국동맹의 여운형은 이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히로히토 철왕의 종전 방송. 그건 일본 입장이고 항복 방송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광복하자마자 건국동맹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해서 실질적인 건국 활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난과 충칭에 있는 단체보다 당연히 서울에 있는 이 단체가 건국에 제일 가까웠을 것입니다. 자, 참고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건준이라고 부릅니다. 건준 또는 건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종강하는 현대사 파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이 뭐냐? 공통점을 묻게 돼요. 공통점.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충칭의 임시정부나 그리고 예난의 조선 독립동맹이나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나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부 형태는 뭐다? 민주공화국이었다는 거. 혹은 민주공화정이라고도 하죠.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성향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지역이든 다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다라는 거는 각지의 어떤 사람들이건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이건 다 공통점이라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수능적인 개념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이면은 종강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현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자꾸만 날 잘라. 이쪽 가면 안 잘릴까? 그죠? 예. 현대사인데,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한민국,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지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경제 헌법의 이제 개헌 과정 그리고 뭐 이승만 때부터 대통령 쭉 쓰면서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할 때 수능에 나오는 핵심 개념만 찝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사는 무조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통일 정책, 그렇죠? 그리고 통일 정책과 민주화 운동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잡고 수업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6.25까지는 흐름으로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상황들 있죠.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딱딱 테마별로 끊어서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수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